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2022년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2월 세무회계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종 단계로 마치 모의고사처럼 기출문제를 풀고 계실 텐데 공부가 우리 교재와 연습 문제로 충분히 되셨다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개의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관리 1급은 사실은 난이도를 높이기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게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기출문제는 진짜 껌이다. 어디 진짜 풀만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는 41번부터죠. 자, 2022년 12월 기출문제고요. 41번입니다.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한번 볼게요. 일단 국세 부과의 원칙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실신근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세 부과한다는 게 이제 세금을 맞았다 이거지. 세금을 맞아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실신을 했어. 그래서 근조한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는 사실은 보기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함께 신의 성실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방향만 강조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당연히 과세할 때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신 근조,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가 있죠. 조세 감면 이후에 어떠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감면을 해주기는 해주지만 감면한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 고용도 유지해야 돼. 투자도 해야 돼. 너 어떻게 뭐 지분 같은 거 넘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로 해서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설명이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국세를 부가징수할 때 거래의 형식보다 뭐를? 실질,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 국세 부과의 원칙 중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국민의 납세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부가징수하는 국가에도 적용되어야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나온다 이거지. 자,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뭐예요? 근거과세 원칙입니다.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부과하는 것 어디 실질과세 원칙이죠? 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이 잘못됐네요. 42번 갑니다.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그래요? 직접세와 조세 부담하는 자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이거죠. 직접세, 간접세,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었죠. 서로 달랐죠. 그렇죠? 요렇게 간접세로 구분할 수는 있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얘네는 전부 다 간접세. 소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죠. 법인세는 직접세. 다른 거 뭐 있어요? 소득세도 직접세. 자, 43번 다음 중 법인의 종류별 납세 의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세 총론에서 한 2문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법인세법 나올 텐데 법인세법에서 그냥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단골로 나오는 거 항상 법인의 납세 의무자 나오죠. 자,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법인의 납세 의무자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본점이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 그렇죠? 자, 내국 영리법인과 내국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 것처럼 외국법인도요. 외국 영리법인과 외국 비영리법인으로 나눕니다. 자, 과세 대상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각사소득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그래서 해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세금을 내는 거. 자, 내국 영리법인 당연히 납부하죠. 그런데 조금 구분이 달라요.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국, 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 국내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영리하고 비영리는 또 어떻게 구분됐어요? 국내외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외국 비영리는 국내 원천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던가 주택 같은 거 팔았을 때 양도소득은요, 전부 다 개인과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 과세되어야 하고요. 미완료 소득이라고 있는데, 미완료 소득인 경우에는 영리 내국법인만 과세 대상이죠. 또 청산소득도 있었죠. 청산소득은 어때요?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 대상입니다. 비영리는 뭐 청산이라고 할 게 없고요. 외국 영리가 청산을 하건 외국 비영리가 청산을 하건 사실상 그거는 우리나라가 관여할 게 아니죠. 그래서 청산도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다가도 법인세 납부하라 그러면은 세금 거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고 이상하게 되잖아. 그죠? 대신에 외국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는 외국 비영리 법인에 해당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청산소득의 경우 내국,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냥 1번부터 틀렸네. 청산소득 어떻다 그랬어요?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에 한해서, 외국 영리는 청산을 하건 말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 자,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비영리법인의 경우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자, 내국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 중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 1번입니다. 자, 이제 44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세무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반영해주면 되겠죠. 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요 안에 이런 애들이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럼 이제 세무조정 어떻게 할래? 그 문제죠. 자, 일단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죠. 그렇죠? 무조건 송금불산입. 자, 대표자 급여가 법인세법상 뭐 송금, 당연히 송금이지 뭐 이게 개인의 사업소득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지금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볼까요? 자본잉여금 증가액이래,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이익인데 자본잉여금 증가액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장부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항목에 자본잉여금을 증가하는 회계 처리로 했다, 이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을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당기순이익의 수익으로 계상을 안 했단 얘기지. 맞아요? 근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여러분, 입금입니까? 입금이 아닙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법상 입금이잖아요. 그런데 회계상 자본잉여금에만 넣었지 수익으로는 계상을 안 했대. 하지만 법인세법상은 입금이야. 그럼 얘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입금 산입 400만 원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당기순이익이 500이고 가산하는 세무조정 5개 들어가면 1000만 원이다. 됐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법인세가 좀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가 안 됐으면 요런 세무조정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입금인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상 입금으로 처리했으면 세무조정이 없지만, 이렇게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으면 수익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있는 거다. 일단 요거 세무조정 이해가 되셔야 되고, 유사한 다른 애들도 몇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말고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다. 법인세법상은 입금 불산입이다. 그러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맞죠? 수익 계상 안 하고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면 얘가 원래 입금 불산입인데 수익 처리를 안 했네? 그럼 세무조정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기준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서 세무조정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왜 입금 불산입이냐면 감자 차익하고 실질이 동일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얘네들은 딱 다 뭐예요? 입금 불산입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도 금액 있죠? 요런 애들은 다 입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손익의 귀속 시기,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 건설을 완료한 정도, 즉 다시 얘기해서 작업 진행률로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계약서 등에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어. 그럼 계약에 따른 지급 약정일 맞아요. 상품, 제품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 이거는 뭐예요? 판매 대금이 아니라 인도한 인도 시점으로 가야죠. 상품, 제품 이외란 얘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3번. 자, 4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신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봅시다. 서울은 전기에 구입한 업무무관 자산이네. 손금 불산입해야죠. 업무무관 자산. 대표이사한테 상여금을 많이 줬어. 임원 상여금 초과 지급이죠. 손금 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산에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 소득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미수 이자 차변에 잡고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요거 지금 회계상 수익 잡은 거죠. 그런데 세법은 발생주의 인정해요, 안 해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 소득의 발생주의 붕괴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액면금액 5,000원. 얘를 7,000원에 발행했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했대.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했다는 얘기는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제가 그렸던 것처럼 장부에서 자본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 입금이에요? 입금 불산입이에요? 세법상. 입금 불산입. 근데 얘 수익 계상 안 하고 자본 잉여금 계상했어. 그럼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계 처리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무조건 입금 불산입을 세무조정해야 되는 게 세무조정이 아니야, 여러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법인세가 안 힘드실 거예요. 요게 지금 안 들어오면 이제 힘듭니다, 계속. 근데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해가 점차 되실 거예요. 자, 47번. 3일의 퇴직금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 퇴직금이 2천만 원이래요. 근데 2,200을 줬네. 많이 줬네. 종업원한테 많이 줘도 돼, 안 돼?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무조정 없다. 이건 세무조정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48번 갑니다. 3일은 결산서상 당기 취득한 유가증권의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원래 회계가 해야 되는 대로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원가법으로 평가하기로 우리는 했다. 그랬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1,0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1,200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 평가 이익으로 200만 원 잡았겠죠. 자, 채권 B는 2,000만 원이었는데 시가 1,900만 원으로 했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까? 평가 손실로 100만 원 잡았겠죠. 맞아요? 자, 근데 텍스에서는
평가 이익도 인정 안 할 거고 평가 손실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평가 이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200 할 거고 평가 손실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100 할 거예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입금 불산입은 뭐예요? 차감하는 세무조정. 손금 불산입은 가산하는 세무조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감 100만 원만큼 효과가 있겠네. 100만 원 감소. 됐죠? 자, 49번 갈게요. 자, 3일은 건물을 2000년 1월 1일에 취득해가지고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법인세법상 건물의 상각 범위액은 얼마인가? 자, 신고 내용 연수만 알려줬고 지금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지 정율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실 건물은요. 세법에서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회사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정액법밖에 없고 회사가 무신고를 하더라도 정액법으로밖에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액법 계산하는 방법. 취득가액의 신고 내용 연수 20년 하면 1000만 원.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를 내도 되나 이거? 그쵸? 자, 50번. 다음은 3일의 제12기 기부금 관련 자료입니다. 기부금 지출액 중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자 봅시다. 일단 법정 기부금 여기서 하나. 우리 2023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법정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법정이 나오면 특례구나. 지정이 나오면 일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용어는 구분하시면 돼요. 과거부터 이제 계속 쓰던 용어라 가지고 입에 붙어서 그렇고 기출문제 푸시면 옛날 용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요거 이제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 한도가 5,500인데 7천만 원이나 썼네.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손금, 불산입 얼마야 이거? 1,500 해야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은 한도보다 덜 썼죠. 오케이, 상관없어요. 자, 비지정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 700 가야지.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얼마다? 2,200이다. 5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의 부인액은 없습니다. 전기 부인액은 없어요.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료를 주고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을 하라는 일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대손충당금 나오면 뭐 그려라? 티계정 그려라. 자, 기초 여기 있겠지. 그리고 대손충당금 발생한 대손 발생액 여기 있어요. 요거 대손 발생. 그 다음에 기말에 얼마를 추가로 설정했겠지. 그리고 나면 기말에 잔액이 남겠지. 기초 잔액 3천만 원, 대손액 5천만 원, 단기 추가 설정액 6천만 원, 기말 잔액 4천만 원. 맞나요? 이러니까 이제 9천씩 딱 맞습니다. 자,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 요게 잘 봐야 돼. 요게 전기말 현재잖아요. 요거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 요건 단기에 설정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인 거지. 다시 얘기해서 얘는 기말 채권이고 얘는 뭐다? 기초 채권이에요. 됐죠? 자, 단기 대손액 중에서 1,000만 원은 세법상 대손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요건 어디 거 봐야 돼요? 단기에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상계한 회계 처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렇게 상계한 요 대손 중에서 얼마는 1,000만 원은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거예요.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나와야 돼. 됐나요?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해 볼 건데 대손충당금 한도는 여러분 기말채권 기준으로 가야 돼? 기초채권 기준으로 가야 돼? 우리 회사에서 기말의 채권이 얼마 남았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얼마의 대손이 발생할 거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말 채권 가야 돼. 기말 채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막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말 채권에서 뭐를 곱해야 돼? 대손 실적률. 1%하고 대손 실적률 둘 중에서 큰 걸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는 기초 채권에서 왜냐면은 실제 대손이 몇 프로 일어났냐 요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올해 실제 대손이 몇 프로 일어났는데 너 그래서 올해 몇 프로 대손 실적이야. 그걸 알려면 기초 채권 분에
당기 발생 대손. 당기 발생한 대손액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기초채권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기초채권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만큼. 그쵸? 40원. 동그라미 6개 뺐어요. 요거 분해. 자, 단기에 발생한 대손 요거잖아. 단기에 발생한 대손 5천만 원을 그대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중에서 인정 안 받은 1천만 원은 빼고 4천만 원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될까? 1%지 뭐. 맞죠? 1%. 그럼 그냥 1%, 1%니까 그냥 1%.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0억 원에 곱하기 1%는 얼마다? 1천만 원이다. 자, 관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대손 한도는 이제 1천만 원으로 계산이 됐으면 얘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단기 설정하네? 얘랑 비교해야 돼? 아니면은 기말이랑 비교해야 돼? 기말이랑 비교해야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하고 1천만 원 비교해야 돼. 그럼 얼마야? 손금, 불산입, 3천만 원 유보 요렇게 세무조정 나와야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천만 원하고 3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손금, 불산입 금액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깔끔한 문제거든요. 깔끔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정이 2군데 정도 있었어요. 대손 발생한 거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 세무조정. 그리고 또 실적률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뭐랑 대손 상각 한도랑 대손 충당금 한도랑 비교해야 되냐. 얘는 이제 기말이랑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충법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여기 아까 문제 앞에 잠깐 돌아가 보면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은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까지 있으면 세무조정 하나 더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전기에 발생한 전기에 부인됐던 대손 충당금 있죠. 요런 거. 전기에 발생했던 대손 충당금 부인액을 어떻게 해야 돼? 단기에 손금 산입 추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 발생한 부인액이니까 내년에 넘어가면서 손금 산입 추인이 되겠지. 그렇죠? 요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회계관리에서는. 근데 여러분 요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까지는 회계관리는 안 나온다. 요 정도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 정리가 안 되셨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깔끔한 문제입니다. 자, 52번 갈게요. 자, 그래서 그 4천만 원 하고 52번 갑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 처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원천징수 세액 해당분이라고 돼 있죠. 원천징수 세액 해당분. 얘는 뭘로 가야 돼? 기타 사유 유출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항목이 4개가 있잖아요. 뭐 있어요? 순서대로 기억하라 그랬죠?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하고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하고 또 뭐 있었지? 건설자금이자. 또 뭐 있죠?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요렇게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할 때는 포인트가 순서, 그리고 얘네들을 세무조정했을 때의 소득 처분이에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하고 비실명 채권 증권은 소득의 귀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대표자 네가 잘못했잖아. 누군지 찾아와.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있어요. 원천징수 세금 상당액, 세액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얘는. 나머지는 상여, 세금은 기타 사회 유출. 자,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죠. 왜냐하면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는 거니까. 업무무관 자산은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어차피 은행에 이자 지급한 거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53번. 다음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려면 요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리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했을 것. 그리고 대표적인 거 2가지 뭐 있어요? 자산의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출자자, 임원, 계열 회사 등이 있다. 이거 맞는데 소액주주는요 제외해요. 여러분 소액주주는 이제 참고로 1%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가지고 있어도 소액주주가 아니야.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 그리고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의 365분의 1,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실제 받은 이자를 차감한다. 정확하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자, 특수관계인이 누구야? 법인이야.
특수관계인 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 뭘로 해야 돼요? 기타 사유 유출. 이건 법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54번. 다음은 3일의 제12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올바른 세무조정을 수행했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래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하나 있었죠.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더하고 세무조정 빼고 그리고 차감한 소득금액 나오면 이, 비, 소 빼고 각사소득 나오는 거예요. 자, 차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요걸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봐도 되죠. 법인세 비용은 어차피 뺄 거니까 우리가 송금 불산입으로 어차피 빠질 거니까 요걸 가지고 와도 됩니다. 12기의 벌금 및 가산금으로 1,500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벌금이니까 손금 불산입 바로 잡아야죠. 다음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3천만 원 계상했다. 아, 요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가 뭐 있었어? 주식하고 채권하고 평가했을 때 그 평가 손실하고 평가 이익 발생하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했죠. 원래 평가 손실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어떨 때만 인정해요? 재고자산이 파손하거나 부패한 경우에 얘는 아예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 여러분 편의점에 도시락이 있는데 그거 막 이제 유통기한 지나고 썩었어. 팔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이제 손실 잡아줘야죠. 그래서 파손이나 부패인 경우에는 바로 평가 손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무조정 있다 없다? 세무조정 없어요. 여러분 회계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한다.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송금 산입 하란 얘기가 아니라 없다고. 의견이 똑같잖아. 자, 근데 다른 사유예요. 파손 부패가 아니라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면은 회계상 평가 손실 계상했다. 근데 세법상은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해야지. 송금 인정 안 하니까. 또 한 가지 사유 더 있습니다. 무슨 사유 있어요? 파손 부패 또 저가법 신청했을 때.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가법 신청하면 평가 손실 인정하죠. 뭐 너무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억에 지금 1,500 더하면 되네. 2억 1,500이네. 얘는 이제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니까. 너무 쉬웠죠? 55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3일에 20기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야, 산출세액 계산해봅시다.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익이 지금 2억 나왔죠? 이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2천만 원 상여금을 줬는데 정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은 500이에요. 그럼 초과한 상여금, 손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3일의 손익계산서적 매출액은 30억 원인데 이 중에 매출 할인하고 매출 애누리가 차감됐대요. 자, 여러분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출액에 더해지면 돼요, 안 돼요? 매출액에 포함하면 돼요, 안 돼? 포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체 매출액에서 이런 애들은 빠져야 돼요. 근데 이미 빠졌대. 그러면 얘는 건들 거 있어요, 없어요? 건들 거 없지. 세무조정 할 거 없어. 건들 거 없어요. 잘했잖아. 요거 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뺀 금액이라며. 오케이. 다음에 대표이사의 동창회. 아, 이거 비지정인데. 손금, 불산입. 다음에 20기에 인식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그럼 얘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산할 세무조정 1,500, 가산할 세무조정 1,000만 원 이렇게 있네. 그럼 얼마? 2억 2,5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 2023년부터 세율이 개정됐습니다. 2억 원 이하는요 9%로 개정이 됐고요. 200억 원 이하까지는 19%로 세율이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세율은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2023년부터는 시험에서 9%, 19% 나오면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돼요. 요거 보고 계산하시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2억 원에 9% 하고 2억 원 초과하는 2,500, 2억에 9%, 2,500에 19% 해갖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세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 지금 이제 문제 답을 찾을 거니까 제가 문제 있는 대로 그냥 풀게요. 2억 원에 10%는 2천만 원이죠? 2억 원을 초과하는 2,500만 원에는 20%잖아요. 그럼 얼마야? 500만 원인가요? 맞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2,500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9%도 한번 계산해볼까? 그냥 올해 버전으로. 올해 버전으로 하려면 이제 요거 이제 9% 갈 거고
요거 이제 19% 갈 건데 계산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10%일 때는 그냥 계산이 좀 단순해가지고 잘 됐는데 이게 9%가 되고 나서는 조금 두드려야 돼요. 자, 2억 원에 9% 하니까 1,800이죠. 이건 1,800, 2,500만 원에 곱하기 19%. 그러니까 400, 1,800, 얘는 475만 원이니까 얼마야 그냥? 2,275만 원 이렇게 됐네. 2,275만 원. 계정 세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이제 낮아지니까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이 줄었죠. 2,500 원래 냈어야 되는데 2,200으로 세금이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번까지 했나? 이제 56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것도 이제 사실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고 연습문제 푸시다 보면은 뭐 빤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딱 보면 뭐 어디가 포인트야. 야, 최소한 너 이만큼은 내라 이거 아니야. 최저한세. 그렇죠? 요거 설명 안 합니다. 우리 강의 때 다 설명했으니까. 57번. 다음 주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제 56번까지 법인세가 끝났고요. 57번부터는 이제 소득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번까지로 20문제씩 잘라서 제가 기출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소득세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뒀는데 며칠 183일 이상이어야 돼.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365일을 반으로 나눈 거라 그랬어요.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이 없다. 이거 아니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자,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회사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 3번, 5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지. 국채, 사채 이런 거 전부 다 발생한 이자 소득에 포함되죠. 자,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은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 이거 당연히 맞지. 국외에서 받은 배당 소득도 배당 소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현물 배당이라던가 주식 배당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의제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해당돼요. 잘못됐죠?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 둘 다 필요 경비 인정하고 있지 않죠. 배당 소득도 필요 경비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배당 소득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배당 그로서 배당 가산액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59번. 김삼일 씨의 2022년 급여 내역입니다. 근로소득 나왔네요. 근로소득에서 총급여액을 계산하시오 하면은 포인트는 비과세를 잘 찾아내야 돼. 비과세. 자, 일단 급여 매월 300만 원. 요건 일단 12달 가봅시다. 3,600만 원이고요. 식사대 봤더니요.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았대. 여러분,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았으면 식대에서는 비과세 적용 안 해주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싹 다 12달 120만 원으로 봐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상여, 연차수당 전부 다 들어가야죠. 뭐 안 들어갈 비과세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자, 3,600만 원에 120만 원에 얼마죠? 600만 원. 이렇게 더했더니 얼마예요? 4,3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2023년 이후 개정사항 하나. 2023년 이후 개정된 게 식대 비과세 있었죠. 식대 비과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이 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월. 당연히 식사 제공을 안 받아야 돼요. 식사 제공을 받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 때 식대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뭐 반영된다 그래도 답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니까. 자, 60번 갈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아주 단골 문제인데 너무 쉽지 뭐. 자, 퇴직소득이라고 퇴직금이라고 줬는데 얘가 퇴직소득으로 속하지 않아. 이름은 퇴직위로금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돼? 근로소득으로 봐야지. 계약이 위약되거나 해약됐어. 그럼 뭐예요? 기타소득이죠. 복권당첨 기타소득이지. 자, 이거 보세요.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했어요. 퇴직연금이라는 게 DC, DB 이런 거 설명드렸죠. 퇴직연금 계좌에 내가 불입을 하고 얘를 연금으로 수령할 거야. 또는 연금 외로 수령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연금 때까지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가 연금 때 내 연금 나이 돼가지고 60% 넘어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받을란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연금 소득이죠. 근데 중간에 내가 살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하네. 돈이 필요하네. 야, 안 되겠다. 퇴직 깨자. 이렇게 해갖고 갖고 가는 게 연금 외 수령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퇴직 소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퇴직이 아니라 연금 소득이 돼야지.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20개씩 나눠가지고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60번까지 끊었고요. 나머지 20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